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수리점에 맡겼습니다. 저희와 오래 알고 지낸 수리기사 이태우 사장님이 저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장 모든 카드를 정지시키고 자물쇠를 바꾸세요. 저는 그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화면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늘 사소한 결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어제도 그제와 같았고 내일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에 무심코 습관처럼 내리는 그 작은 결정들이 말입니다. 10월의 그 화요일 아침, 서울 종로의 저희 집에서 저는 바로 그런 작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 박민호 씨가 밤새 협탁 위에 두고 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액정 위에 거미줄처럼 난 금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2주 동안 투덜댔지만 수리점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제대로 해줘야겠어. 사직동 이태우 사장님 수리점에 가져가야지. 제 이름은 김순자, 66세입니다. 저는 민호 씨와 4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는 종로구에 있는 낡은 한옥식 주택에서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결혼해서 떠났다가 명절에는 손주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37년간 일했고 은퇴했습니다. 민호 씨는 여전히 일주일에 3일 치과 의사로 진료를 보지만 문득문득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희는 평범하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가족입니다. 그날 아침 민호 씨는 이미 치과로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그는 거실과 주방을 왔다 갔다 하며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제 질문에 그는 신경질적인 환자들에게 지어 보이는 훈련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순자. 병원 결제 문제 좀 있어. 걱정할 것 없어. 수십 년 동안 저는 배웠습니다. 그가 그런 말투로 종지부를 찍으면 논쟁은 소용없다는 것을요. 저희에게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정을 관리하고 저는 가정을 관리했습니다. 그는 큰일을 결정하고 저는 그 결정이 모두에게 순조롭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태우 사장님의 수리점은 작은 카페와 헌책방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가게는 저렴한 가격보다는 이름과 신뢰로 유지되는 곳이었습니다. 태우 씨는 15년 동안 저희 친척들의 모든 전자기기를 고쳐주었습니다. 그의 딸은 한때 제 독서 모임에 왔었고 3년 전 제가 폐렴으로 누워있을 때 그의 아내가 저에게 국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가족처럼 됩니다. 딸랑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태우 씨는 분해된 노트북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안경은 이마 위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호 씨 휴대폰이요. 제가 보여주었습니다. 액정이 한 달 내내 이 모양이에요. 계속 고치겠다고 말만 하고요. 아시잖아요. 태우 씨는 남성 특유의 이해한다는 듯한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두고 가세요. 저녁까지 해놓을게요. 저는 비밀번호 6자리를 말했습니다. 남편 어머니의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글은 이 조합을 모든 것에 사용했습니다. 민호 씨는 복잡한 것을 싫어했습니다. 좋습니다. 준비되면 전화드릴게요. 그 후 하루는 평소처럼 흘러갔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의 아침 요가, 30년 지기 친구 최미경과의 점심 식사, 미경은 또다시 딸의 이혼 문제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경고했던 바로 그 웅덩이에 빠지는 것을 볼 때 야단치기보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에 지치게 됩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았습니다. 저는 자연산 연어를 샀습니다. 민호 씨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비쌌지만 그가 지어 보일 미소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태우 씨에게서 오후 4시 30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여사님,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을 멈췄고 그 침묵 속에서
제 안에 무언가가 뒤틀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들러주세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혼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그에게서 이렇게 조심스럽고 거의 겁에 질린 듯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직동까지 12분 만에 운전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세었습니다. 66세에는 모든 벽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순간을 피부로 느낍니다. 손은 운전대를 굳건히 잡고 있었지만 심장은 갈비뼈를 새처럼 쳤습니다. 태우 씨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고 영업 중 팻말을 다듬으로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가 보통 작은 나사를 만지작거리는 안쪽 작업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민호 씨의 휴대폰은 깨끗하고 매끄러운 새 액정과 함께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 그는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놓았고 저는 이것이 더 이상 수리 문제가 아니라 사적인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오늘 당장 모든 카드를 정지시키고 자물쇠를 바꾸세요. 지금 바로. 잠시 세상이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테이블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제가 데이터를 옮기면서 액정을 확인하는데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예약 발송 메시지요. 그의 턱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안 보려고 했어요. 안 봤어야 했는데 보고 말았습니다. 여사님이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솔직히 알지도 못했던 기능, 예약 발송 기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같은 번호로 발송되도록 설정된 7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우 씨가 말하며 저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저는 첫 번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은 사랑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그것들은 냉정하고 업무적인 지시 사항들이었습니다. 불쾌할 정도로 상세했습니다. 생명보험증권은 금고에 있다. 비밀번호 3217. 다은 10억 원 지급. 회사에는 순자의 서명이 보관되어 있다. 문제없을 것이다. 나는 지금 백 원장과 그녀의 인지, 기능 저하 징후들을 기록하고 있다. 나중에 누가 물었을 때 근거가 될 것이다. 유언에 따라 모든 것은 아이들에게 가지만 나는 유언 집행인이다. 모든 분배는 내 관리하에 있다. 공증 절차가 끝나면 6개월, 어쩌면 8개월 안에 의심 없이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다. 슬픔은 예상되는 것이니 상처 입은 호랍이 연기를 할 것이다. 모두가 지지할 것이다. 40년 결혼 생활 후 아내를 잃은 남자를 의심할 사람은 없다. 제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휴대폰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물건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3개월 후로 예약된 마지막 메시지까지 스크롤했습니다. 완료. 장례는 어제 끝났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었다. 다음 주 제주도에서 보자. 아파트는 준비되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 메시지 아래의 날짜는 1월 12일이었습니다. 민호 씨의 계산대로라면 제 삶은 1월 12일까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태우 씨의 목소리가 옆에서 들렸습니다. 그의 말이 물속을 통과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계획인지는 모르겠고요. 하지만 이 메시지들을 보면 순자 여사님의 죽음을 미리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시선을 들었습니다. 태우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노트북을 고쳐주었고 팬데믹 때는 태블릿에 손주들 사진을 옮겨주었고 화상통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증거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을 한 제 남편이 저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했어요?
저는 낯선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지나치게 침착했습니다. 아니요, 세상에, 아니요. 바로 여사님께 전화드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안 돼요. 이번에는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손바닥으로 테이블 끝을 짚고 제 나이만큼의 위험을 담아 태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휴대폰 화면 속 사진이요. 그는 이게 초안이라고, 농담이라고, 소설 소재라고 말할 겁니다. 그는 존경받는 의사입니다. 저는 은퇴한 도서관 사서이고요. 그리고 그는 이미 제 기억력이 나빠지고 있다고 소문내고 다닙니다. 누가 믿을까요? 태우 씨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는 제가 옳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걸 복사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한 글자까지 전부 다요. 그리고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저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해주시겠어요? 해야죠. 하지만 뭘 하시려는 겁니까? 저는 어젯밤 민호 씨가 주방을 서성거리며 계속 화면을 확인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우리가 여행 가기 전 기차표를 확인하듯이 이 예약 문자들을 확인하고 있었을까요? 휴가 일정을 짜는 것만큼이나 꼼꼼하게 제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유가 누군지 알아낼 겁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가 정확히 어떻게 이 일을 꾸밀 생각인지 알아낼 겁니다. 그리고는 1월에 있을 유일한 장례식이 그의 명성에 대한 장례식이 되도록 만들 겁니다. 태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전부 사진 찍어서 보안 폴더에 옮기겠습니다. 증거로요. 그가 화면을 하나하나 찍는 동안 저는 충격이 아닌 사실 자체에 집중하며 스스로 다시 읽도록 강요했습니다. 민호 씨는 몇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가정의학과 의사를 매수하여 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증거를 깔았습니다. 저희의 재산, 보험, 상속을 모두 뒤흔들었습니다. 도망칠 조력자나 동반자를 찾았고 성공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이미 승리를 달력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메시지를 자동 발송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하나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와 같은 부류의 남성들이 늘 저지르는 작고 오만한 실수 말입니다. 그는 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는 요가, 독서 모임, 저녁 식사용 연어를 사는 66세 여성이 쉽게 지워버릴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잊었습니다. 사서라는 직업은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파편화된 사실들로 연결고리를 찾고 사건을 구성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진하게 이 나이까지 살지 않았습니다. 태우 씨는 작업을 마치고 저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당신은 완벽하게 액정을 갈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민호 씨가 휴대폰을 찾으러 오면 아무 문제 없었고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해주세요. 여사님은요?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저녁을 준비하고 제 남편이 이 모든 세월 동안 숨겨온 모든 비밀을 알아내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10월에 그날 수리점을 나섰습니다. 한강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금빛 붉은색의 아름답고 기만적인 석양이었습니다. 마치 그 아래 깔끔하게 짜인 살인 계획이 숨겨져 있던 사시, 빌련의 결혼 생활처럼 말입니다. 민호 씨는 제가 1월 12일까지 죽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연어를 수십 년 동안 손에 익은 대로 준비했습니다. 센 불에 강면 4분, 그리고 레몬, 딜, 오븐에 구운 아스파라거스,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남편이 제 죽음과 바닷가에서의 새 삶을 분단위로 계획해 놓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6시 30분에 들어왔습니다. 41년 동안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저는 현관문 열쇠 소리와 복도를 따라 걷는 익숙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흰 가운을 입은 채 주방 입구에 나타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냄새가 정말 좋군. 그는 제 뺨에 키스했습니다. 입술은 차가웠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제가 수년간 가정의 평온함을 위해 다듬어온 바로 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길었지. 한 환자는 신경을 제거해야 했고 라디오처럼 말이 많았어. 그는 습관적인 동작으로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당신은 뭘 했어? 저는 뒤집개를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당신 휴대폰 태우 사장님께 가져다 줬어요. 확인하고 내일 돌려주실 거예요. 저는 그의 얼굴에서 눈이 깜박이는지 무언가 흔들리는지 주위에 깊게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했어.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고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지. 태우 씨는 어때? 늘 똑같죠. 늘. 제가 대답하고 다시 프라이팬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휴대폰이 자신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그가 생각하기에 제가 절대 사용하지 않을 기능 속에 숨겨진 예약 메시지를 단순히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만심은 무너질 때까지는 참 편리한 것입니다. 저희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때 5식구가 북적였던 테이블에 우리 둘만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치과의 새로운 보조원, 야구팀의 또 다른 실수, 민준이가 설 연휴에 오기로 한 이야기 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고 습관으로 포장된 대화였습니다. 여보, 그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명절의 말인데 다들 우리 집에 모이는 게 어떨까? 마지막으로 다 같이 크게 모이는 건데. 그는 모호하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마지막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뱃속에 차가운 덩어리가 뭉치기 시작했지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집에서 살기에는 너무 늙기 전에 말이야.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더 작은 아파트, 계단 없는 곳이 어떨까 생각해. 솔직히 순자, 나는 당신이 걱정돼. 계단도 그렇고 기억력도 당신이 좀 더 편해야지. 기억력.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명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불을 붙일 짚을 깔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 나약함의 이미지를 얼마나 오랫동안 구축해왔을까요? 제 기억력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그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오만한 미소와 함께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나는 그저 우리 둘만 생각하는 거야. 저녁 식사 후 그는 자신의 서재, 즉 민호의 왕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치과 잡지들, 깔끔하게 정리된 보고서들, 라벨이 붙은 파일철들. 저는 생선을 구울 때와 같은 정확도로 주방을 정리한 다음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침실. 결혼 생활만큼이나 오래된 침대, 서랍장 위의 사진들, 결혼식, 아이들의 성장 과정, 손주들, 협탁 위에 민호 씨 안경, 램프 아래 놓인 제 추리 소설들. 갑자기 제가 손님으로 들어선 낯선 삶 같았습니다. 저는 작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너무 광범위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습관의 사람이었고 습관은 흔적을 남깁니다. 저는 그의 이메일에 접속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수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과 같은 숫자, 그의 어머니 생일. 그는 저에게 계정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저는 순자, 편리한 아내였으니까요. 받은 편지함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진료, 예약, 재료 구매, 투자 뉴스레터. 저는 3개월 전으로 스크롤했습니다. 6개월 전으로 다른 낯선 이름이나 유를 찾았습니다. 허탕이었습니다. 보낸 편지함, 휴지통, 스팸함을 확인했습니다. 시계는 똑딱거렸습니다. 아래층에서 마루가 삐걱거렸습니다. 민호 씨가 저녁차를 마시러 주방에 간 것이었습니다. 집은 익숙한 소리로 살아 있었지만
저는 계속 뒤지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첫 번째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폴더였습니다. 업무 관리, 실제 진료 일정 및 구매 관련 이메일 사이에 3개월 전에 한 메시지가 유혜린이라는 사람에게 발송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검토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최종 확정 후 파트너십에 따라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 분석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병원 수익은 둘이 쓰기에 충분합니다. 파트너십. 혜리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치과에 대한 상세한 재무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그가 세무서에 신고한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거의 100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3배나 많았습니다. 아래에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자산 정리 계획 1월. 저는 혜린이 보낸 이메일을 계속 스크롤했습니다. 7개를 더 찾았습니다. 모두 같은 폴더에 깔끔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현상액 속의 사진처럼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건조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평가, 잠재 구매자. 세 번째 이메일에서부터 어조가 달라졌습니다. 개인적인 전환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논의했듯이 이전 상황과의 깨끗한 단절이 매각과 이사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형식을 기대합니다. 이전 상황은 저였습니다. 8월의 이메일에는 제주도에 아파트를 예약했습니다. 방 2개, 요청하신 대로 받아 전망입니다. 선생님께서 서울에서의 일을 마무리하시는 대로 거래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을 첨부합니다. 마음에 드실 겁니다. 저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흰 벽, 큰 통창, 그리고 거울 같은 바다. 가격은 15억 원. 모든 문제, 즉, 제 죽음과 그의 병원 매각이 해결된 후에 구매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캡처하여 민호 씨가 모르는 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기록을 지우고 모든 것을 닫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저는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코를 골며 팔을 제 베개 위에 올려놓고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낸 밤이 몇 밤이며 그 옆에서 일어난 아침이 몇 번이었을까요? 어떻게 저는 우리 삶의 가장 매끄러운 표면 아래에 놓여있던 이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보았지만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저는 도서관으로 갈 것입니다. 37년 동안 일했던 그곳으로. 그곳 사람들은 찾는 방법을 압니다. 제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유혜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낼 것이고 그들이 1월을 어떻게 제 마지막 달로 만들 계획인지 알아낼 것입니다. 아침에 저는 머리가 맑아지는 곳, 저희 중앙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37년 동안 일했습니다. 계단의 모든 층, 모든 목록을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대답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찾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순자 여사님. 미경 씨가 모니터에서 눈을 들더니 진심으로 반가워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웠지? 못 참겠어서요.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미경아, 민호 씨, 사업 파트너에 대한 조용한 조언이 필요해. 큰일이 아니야. 그냥 확인만. 그가 병원을 팔려는 것 같아. 누가 옆에 있는지 알아야 해. 미경은 즉시 진지해졌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미경은 단 하나의 실마리로 전체 네트워크를 끌어낼 줄 알았습니다. 이름은 유혜린. 유자로 시작해. 컨설턴트. 의료사업 쪽 일에. 우리는 미경의 작은 사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미경은 피아니스트처럼 데이터베이스를 두드렸습니다. 사업자 등록, 법원, 기록, 부동산 등기, 그리고 구인구직 프로필까지. 아무것도 아닌 척했던 것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42세. 미경이 말했습니다. 전공은 의료기관 매각 거래 지원. 지난 5년간 수십 건의 매각. 주로 치과와 개인 병원. 본사는 서울이었는데
1년 전 주소를 부산으로 옮겼어. 그런데 어디에 살지? 6개월 전에 아파트를 샀어. 한강 근처 여의도 쪽 고급 주거지야. 미경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현금으로 페이퍼 컴퍼니 유령회사를 통해 지급했어. 계속 보자. 흥미로운데 이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어. 그녀는 멈추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박민호 치과 병원 계좌에서 온 거야. 제 안에서 무언가가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우리의 돈으로 그녀의 보금자리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집의 계단과 기억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 제가 말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몇 개의 다른 목록을 더 훑어보았습니다. 2년 전 부채, 채권자와 함께 폐쇄된 회사, 집행명령, 그리고 그녀가 멈춥니다. 3년 전 경기 지역에서 고령 고객에 대한 사기 혐의로 조사가 있었어. 내용은 거래 강요, 자산 처분 가능성이었어.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어. 고령 고객. 저는 무의식적으로 펜을 쥐었습니다. 저는 66세입니다. 민호 씨는 68세입니다. 갑자기 저는 추위를 느꼈습니다. 테이블 아래의 라디에이터는 뜨거웠는데도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파낼게. 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문기사 속보까지 찾아볼게. 고마워.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 병원에서 지난 6개월간의 송금 내역도 봐줘. 이 혜린과 그녀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간 모든 것. 우리는 3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저는 금액, 날짜, 주소, 직책, 서명 등 깔끔하고 감정 없는 파일이 우리 앞에 쌓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각 줄은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벽돌이었습니다. 벽돌들이 모여 벽을 이루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호 씨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자, 어디야? 그의 목소리는 현처럼 팽팽했습니다. 당장 집에 와. 손님이 와 있어. 누구요? 침묵. 백 원장님이 잠깐 들렀어. 당신이 불안해해서 병원에 못 왔잖아. 그분이 잠시 들러주기로 했어. 그분 손에 있는 인지 기능 검사 결과를 논의할 거야. 무슨 검사요? 저는 그분께 간 적이 없는데요. 제 입이 말랐습니다. 지난달에 갔잖아. 그의 목소리는 즉시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대하듯 참을성 있고 나무라는 듯 변했습니다. 순자,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거야. 어서 와.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어두운 화면을 바라보다가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조작된 의료 문서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건망증, 그 다음엔 진단서, 그리고 사고, 약, 계단에서의 추락, 연탄가스. 서류들은 모든 것이 논리적이라고 외칠 겁니다.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무엇을 가지고요? 업무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 이메일과 송금 내역이요? 그가 농담이라고 할 이야기요? 저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논쟁이 아닌 사실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는 솜이 아닌 단단했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몸이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오래 살아왔고 무엇으로 지탱해 왔는지를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 갈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의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한 다음 그들의 계획을 낱낱이 해부하기 시작할 겁니다. 순자 여사님, 미경아, 부탁해. 혜린의 모든 기록을 끝까지 확인해줘. 고객, 거래, 불만사항, 모든 파트너십, 그리고 민호 씨 병원에서의 송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서 언제, 얼마나 돈이 나갔는지 볼 수 있게 해줘. 제가 연락이 안 되면 이 파일을 경찰과 변호사에게 가져가줘. 연락하실 거예요. 그녀가 말하며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짧게 느껴졌습니다. 공기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고 한강 냄새가 났습니다. 차들이 종로를 따라 기어가고 사람들은 마치 아무도
1월에 다른 사람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각자의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백 원장님의 은빛, 고급 외제차가 우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머리를 빗고 눈 밑에 마스카라를 닦아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침착하고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현관에는 와인 냄새와 수납장 속 라벤더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두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실내복 차림이지만 격식을 갖추었고 백 원장님은 소파에 바르게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는 인지평가라고 쓰인 파일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 드디어 왔군. 민호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걱정하셨어. 앉으세요, 순자 여사님. 백 원장님이 파일철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관찰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에게 검사를 받으러 오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소파에 앉아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40년 결혼 생활을 한 여성이 지을 수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침착하고 약간은 냉소적인 미소였습니다. 기억해야 할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순서대로 해보시죠.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무너질 것은 제 기억이 아니라 그들의 명분입니다. 백 원장님은 탁자 위에 서류를 펼치고 안경을 바로잡더니 불안한 환자들을 무장해제시키는 전문적인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순자 여사님,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024년입니다. 10월, 화요일 오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원장님은 오늘 가는 줄무늬가 있는 파란색 넥타이를 매셨네요. 사모님께서 생일 선물로 주신 것이죠. 제가 그때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원장님에게서는 소독약 냄새와 책상 아래 서랍에 넣어두신 박하사탕 냄새가 납니다. 그는 살짝 당황하며 눈을 깜박였습니다. 민호 씨는 약간 떨어진 곳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포개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걱정스러운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이 숫자들을 역순으로 반복해 주세요. 저는 반복했습니다. 시계를 그리고 시침과 분침을 2시 40분에 맞춰주세요. 저는 깔끔하게 원, 눈금, 바늘을 그렸습니다. 세 단어를 말씀드릴 테니 나중에 다시 기억해보라고 요청할 겁니다. 5단어라도 좋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말하고 10분 후 5단어를 막힘없이 반복했습니다. 40분 동안 저는 명확하고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곳에서는 미소 지었고 필요한 곳에서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원장님의 목소리에서 점차 허세 가득한 확신이 사라지고 민호 씨의 눈가 한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곁에 앉아있던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떨림이었습니다. 마침내 백 원장님은 서류를 파일철에 넣고 잠금 장치를 딸깍 닫았습니다. 오늘 현재로서는 인지 기능 장애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난번에는 그는 적절한 단어를 찾았습니다. 방해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동의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지난번은 없었을 수도 있고요. 짙은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민호 씨가 앞으로 살짝 몸을 숙였습니다. 순자, 헷갈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민호. 저는 탁자 위에 제 평가가 담긴 파일철을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검진 날짜가 9월 12일로 적혀 있네요. 그날 저는 서울시립도서관 컨퍼런스 때문에 지방에 있었습니다. 기차표, 숙박 영수증,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증거가 필요하세요? 그리고는 제가 표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 양식에는 오래된 로고가 찍혀 있네요. 원장님은 봄에 로고를 바꾸셨죠. 그리고 주소도 240호로 적혀 있는데 원장님 사무실은 204호잖아요. 제가 수십 번 가봤습니다. 이걸 인쇄한 사람이 견본을 제대로 보지 않았네요.
백 원장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민호 씨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민호 씨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팔걸이에 놓인 그의 손가락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무실에 실수가 있었을 겁니다. 원장님이 황급히 서류를 모으며 애써 말했습니다. 누가 이 서류를 준비했는지 간호사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건망증에 대한 관찰 기록이 어떻게 먼저 제 남편과의 대화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 파일철에 나타났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원장님은 마치 좌석이 정장을 뚫고 그를 태운 것처럼 빠르게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좀 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는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원장님은 그러셔야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41년의 결혼 생활이 우리 사이의 거대한 가구처럼 크고 무겁고 갑자기 낯선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순자.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어조를 고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하지만 믿어야 해. 나는 당신을 걱정했어. 계단 문제, 건망증 문제. 당신은 편리한 대로 하려고 했죠. 제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을 팔고 파트너에게 한강 근처 아파트를 사주고 가짜 서류를 깔아놓고 지금은 조용히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순식간에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저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 내 이메일을 뒤졌군.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파일철을 뒤졌어. 당신의 비밀번호 없는 파일철을 뒤졌죠.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제가 들여다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죠. 과소평가는 당신의 가장 큰 결함입니다. 민호. 그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고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돌아왔지만 저는 이제 그 밑에 깔린 거친 사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 그래, 나는 병원을 팔 생각이었어. 그래, 혜린이 돕고 있어. 우리는 가까워졌어. 당신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이렇게 말했어야죠. 나는 1월까지 내 아내가 죽도록 계획하고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그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들 농담이었어. 장난이었어. 당신의 농담에는 보험 금액과 공증인과의 행동 순서가 적혀 있네요. 값비싼 장난이군요. 그는 안락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마치 어려운 신경치료를 하듯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연민 없이 오직 계산뿐이었습니다. 잘 들어. 유언에 따라 모든 것은 아이들에게 가. 유언 집행인은 나야. 당신에게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의료 결정권도 나에게 있어. 의사에게 있는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 당신의 불안정함을 법적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기록이야. 3일만 지나면 공식적인 에피소드가 생길 거고, 그러면 아무도 당신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경찰도, 아이들도. 백 원장님은 오늘 당신의 아군이 아니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죠. 그는 20년 된 내 친구야. 우리는 골프를 치고 우리 아내들은 친해. 그는 자신을 보호할 거고 그 말은 당신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확인해 줄 거란 뜻이야. 당신이 누구에게든 말하려고 한다면 나는 즉시 이번 절차를 밟을 거야. 당신은 찍힌 낙인이 찍힌 채로 나오게 될 거고 만약 나올 수 있다면 말이야. 끝났어, 순자. 당신의 차례는 끝났어.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첫째, 제가 너무 일찍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거짓말에 찔러 넣고 싶었습니다. 둘째, 저에게는 아직 한 수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뭐죠?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전화를 한 통 할 거야. 그런 다음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스캔들 없이 어떻게 헤어질지 논의할 거야. 아니면 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입원을 진행할 거야. 그는 서재로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집안에는 벽장 위의 시계 소리와 라디에이터 속에서 공기가 굴러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가방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미경에게 온 메시지였습니다. 찾았어. 급해. 도서관으로 와. 전화하지 마. 저는 외투, 가방, 열쇠를 챙겼습니다. 현관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바람 좀 쐬러.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 끝났어요. 나가면 전화할 거야. 전화하세요. 저는 서두르지 않고 단추를 채웠습니다. 저는 당신이 혜린에게 쓴 모든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화해서 말할 겁니다. 누가 내일 아침 잠이 깰 때 수사관 옆에 있을지 아니면 변호사 옆에 있을지 봅시다. 블러프. 그리고 그는 어쩌면 그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감 속의 작은 균열조차 때로는 전체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그는 휴대폰을 뺨에 대고 서재문 앞에 서서 제가 목도리를 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시벌의 복도로 나섰습니다. 차갑고 페인트와 우편함의 쇠냄새가 났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노인처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탔고 지난 이틀 밤보다 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미경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는 안 돼. 중요해. 저는 종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젖은 아스팔트 위로 미끄러졌고 쇼윈도는 물속처럼 반사되었습니다. 주변 세상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테이크아웃 커피,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커플, 전차문을 닫는 차장. 그리고 아무도 깔끔하게 짜인 계획 하나가 방금 새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미경이 15분 후 제 테이블에 무엇을 놓을지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 후에는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사무실은 조용했고 테이블 아래에 환풍기만 윙윙거렸습니다. 그녀가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봐. 그녀가 말했습니다. 8개월 전 서울경제 기사야. 치과병원 원장 사망. 약물에 의한 자살로 추정. 옆에는 익명의 병원 메가 컨설턴트. 재무 위반으로 조사. 그리고 이름이 잠깐 스쳐 지나가. 유혜린. 기소는 없었고 사건은 빨리 종결되었어. 미경은 다음 화면을 찰칵 넘겼습니다. 2년 전 경기 지역. 거의 같은 패턴. 차고에서의 불행한 사고. 연탄가스, 컨설턴트, 혜린. 그리고 또 다른 오래된 사건. 나에게는 보관된 신문 스크랩만 있어. 경기도의 한 치과 의사. 갑작스러운 사망. 매각, 자산 정리. 모든 곳에 그녀가 있었어. 모든 곳이 깨끗했고 제 손가락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그는 저를 깨끗하게 처리하고 떠나고 그 다음에는 그녀가 그를 깨끗하게 처리하고 모든 것을 가져가는 거죠. 경찰에 가야 해. 미경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무엇으로? 간접적인 우연의 일치와 컨설턴트 보수로 설명할 수 있는 송금 내역으로? 그는 이미 제 기억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것을 희석시킬 겁니다. 저는 행동하는 순간에 그들을 잡아야 해요. 현장에서요. 그리고 저는 그녀를 봐야겠어요. 순자, 혼자 가지 마. 미경이 제 손등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혼자일 때 그들은 저를 가장 과소평가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40분 후 저는 여의도 한강 근처의 유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있는 아파트, 물 전망, 비싼 외투를 입은 새로운 이웃들. 저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차분하고 낮고 약간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유혜린이었습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제 남편 민호 씨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침묵은 짧았지만 저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올라오세요. 4층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그녀는 이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 관리된 모습이었으며 관자놀이에는 약간의 흰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아름답게 만든 것은 외모가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릴 줄 아는 사냥꾼 같은 침착함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님.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미소 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전시실처럼 흰색이었습니다. 최소한의 가구, 큰 창문, 유리 너머로 반짝이는 강물, 테이블 위에는 2개의 와인잔과 피노누아르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들고 의문스러운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쉽군요. 좋은 피노누아르인데.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당신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 남편은 당신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그는 동기와 조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력했으니까요. 조력했다는 말이 조직했다는 말보다 더 깔끔하게 들리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살인을 조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눈 하나 깜박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래를 조직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에게 비극이 일어날 뿐입니다. 세상은 불완전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당신이 살아남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파일처를 밀었습니다. 아침에 미경과 제가 정리했던 파일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여기에는 민호 씨 병원에서 제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된 내역, 의사와의 그의 관찰 기록, 이메일 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살짝 웃었습니다. 예약 메시지요. 당신은 내일 아침 9시에 저와 함께 경찰서로 가는 겁니다. 우리 둘은 불안한 아내와 염려하는 파트너로서 민호 씨가 범죄를 준비하고 있다고 신고합니다. 그는 체포될 것입니다. 병원 매각은 어쨌든 진행되겠지만 당신은 살아남고 당신의 몫을 받게 됩니다. 당신 생각에 제 목숨은 얼마짜리인가요? 절반이요. 각각 약 6억 원 정도입니다. 저는 제 수수료와 위험 부담을 가져갑니다. 당신은 자유와 돈을 갖는 거죠. 민호 씨를 제외하고 모두가 만족합니다. 저는 창밖의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항상 똑같은 물입니다. 제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왜냐하면 당신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이고 저는 당신을 이해하니까요. 당신 나이에는 그녀는 조롱 없이 말했습니다. 삶은 소중합니다. 남자의 어리석음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 나이에는요.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삶은 또한 깁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뒤를 돌아보는 것을 두려워하며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당신 주변에서 제 남편과 비슷한 남자들에게 3번의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증거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직은 공개적인 흔적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당신이 누구인지 이해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민호 씨는 곧 행동할 겁니다. 아주 곧. 그는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보험, 의사, 명분. 그리고 오늘 그는 이미 초조해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를 믿습니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자정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12시까지 우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제가 민호 씨에게 전화해서 당신이 저를 찾아왔다고 말할 겁니다. 그가 서두르게 하죠. 서두르는 사람들은 실수를 하니까요. 가방 속에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가 주는 어떤 것도 마시지 마세요. 혜린이 문가에서 덧붙였습니다.
저는 당신이 내일 살아있는 채로 오기를 바랍니다. 밖에는 비가 이슬비처럼 내리고 있었고, 물은 아스팔트 위에 불빛을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강가로 불필요한 생각을 날려버리는 바람이 부는 곳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목도리를 덮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야? 아빠가 전화했어. 엄마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헷갈리는 서류가 있다고 걱정해. 병원을 찾았는데 며칠 입원해서 검사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어. 민준아, 제가 말했습니다. 내 말 잘 들어. 9월 12일에 엄마 어디 있었어? 어디서 왔어? 서울 컨퍼런스, 표랑 숙소, 사진 다 있잖아. 그런데 내 아빠가 오늘 의사랑 같이 집에 앉아서 9월 12일 날짜로 된 내 검사 서류를 꺼냈어. 이해해? 수화기 저편이 조용해졌습니다. 왜 아빠가 그래야 하는데, 엄마? 그는 떠나려고 하거든. 저는 떨림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무능력하게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야. 유혜린이라는 여자가 있어. 그가 돈을 송금하고 아파트를 사줬고 병원을 팔 계획이야. 이건 말도 안 돼요. 편리한 거야. 제가 정정했습니다. 민준아, 아빠에게 우리가 이야기한 것 말하지 마. 그냥 와. 너, 예지, 지수 모두 와. 직접 보고 누구를 믿을지 결정해. 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엄마, 저 무서워요. 나도 겁을 주려고 했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헤쳐나갈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눈을 감은 채 물소리와 타이어 소리 아래에서 1분 더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경에게 전화했습니다. 자료가 필요해. 제가 말했습니다. 모든 이메일, 송금 내역, 기사, 출력해서 번호를 매겨. 연대순으로 정리하고 깨끗한 USB에 복사본을 담아. 우리에게 이 시간 있어.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무슨 생각이야?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얻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자백, 계획, 말.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이라면 좋겠어. 침묵. 녹음할 생각이야? 둘 다 녹음하고 싶어. 그리고 그게 단순한 재연이 아니라 들릴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혜린에게 동의한다고 문자를 보낼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만나자고 제안할 거야. 밤 10시 명동의 한 카페 근처에 앉아 있어줘. 자정까지 내가 전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알아. 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순자, 조심해. 저는 유혜린과의 채팅창을 열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조건과 절차를 논의합시다. 당신 집이 아니라 밤 10시 정강명동의 한 카페에서 혼자 가겠습니다. 1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혼자 오세요. 저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숫자 8이 저녁을 가로질렀습니다. 밤 10시 정각 자정까지 4시간. 만남까지 2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목도리를 바로잡고 차로 걸어갔습니다. 제 자신의 심장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완고하게.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기대했던 모든 것. 두려움, 허둥지둥함. 굴복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혜린이 녹음기에 어떤 말을 할지, 민호 씨가 저녁 동안 무슨 문자를 보낼지 아직 알지 못했지만 10시 이후에는 그들 둘 다 자신의 수를 둘 것이고 저도 제 수를 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0시에 저는 명동의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계피와 젖은 외투 냄새가 항상 나는 곳이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 목도리를 풀고 가방 속의 작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조용한 빨간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녹음 중이었습니다. 미경은 우리에게서 테이블 2개 떨어진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손은 침착했습니다. 혜리는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마치 비즈니스 미팅에 온 것처럼 어두운 코트, 귀 뒤로 깔끔하게 넘긴 머리카락, 주위의 깊은 눈빛,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맞은편 부스에 미끄러져 앉더니 웨이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푸치노 한 잔, 그리고 물이요. 그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녀는 부드럽게 파일처를 저에게 밀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입니다. 내일 아침 9시, 경찰서. 당신과 나. 당신은 불안한 아내, 저는 책임감 있는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민호 씨가 범죄를 준비하고 있다고 신고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몫을 받는 것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수수료와 위험 부담을 포함해서 약 6억 원 정도요. 계산이 빠르시군요.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분 좋네요. 저는 컵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혜린도 서둘러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두르고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에게 연락했는데 당신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사고사 옵션을 고려했을 겁니다. 어떤 사고죠? 계단? 약? 가스? 저는 추측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그저 남자들이 계획이 거의 완료되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불필요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속도를 내는지 알 뿐입니다. 지금 그는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신경이 곤두선 사람들은 실수를 하죠. 저에게 호텔에서 밤을 지새우라고 제안하는 건가요? 아침까지요? 네, 아니면 친구 집이요. 다만 집에만 있지 마세요. 와인도 차도 마시지 마세요. 이야기 좀 해봅시다. 그녀는 시계를 보더니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힐끗 읽고 다시 넣었습니다. 순자 여사님, 선택지가 있습니다. 오늘 위험을 감수하든가 아니면 내일 저와 함께 가든가. 다른 선택지는 영화에서나 나옵니다. 인생에는 항상 선택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다만 그중 모두가 좋은 것은 아닐 뿐이죠. 우리는 몇 분 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누군가가 제주도 항공권 할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무심결의 정확함에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이미 녹음하고 계시는군요. 혜린이 갑자기 제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쨌든 오셨어요. 이 판에서는 제가 당신 남편보다 게임을 더 잘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녹음기가 있어도 당신은 오늘 경찰서에 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전체 그림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사서 기질이죠. 그녀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내일 9시예요. 늦지 마세요. 순자. 그녀가 조금 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 이 게임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보다 더 현명하게 하세요. 그리고 살아남으세요. 그녀는 들어올 때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는 1분 더 앉아 있다가 녹음기를 보았습니다. 정직하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다가와 제 테이블 끝에 앉았습니다. 모든 단어가 담겼어. 저는 녹음 파일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일 뿐이야. 집으로 갈 거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집으로 가야지.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사후에 꾸며낼 수 없는 무언가가 나타나야 하니까. 우리는 자정까지 저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으면 그녀가 파일철과 녹음 파일을 경찰서와 당직 수사관에게 가져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나오는 길에 저는 아이들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오지 마라. 내일 아침 9시 정각 경찰서. 모두 와. 종로로 가는 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가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저는 집 근처에 주차하고 심장과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어둠 속에서 1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과 휴대폰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주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개봉된 와인 한 병과 2개의 잔이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마치 자신의 치과 진료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바르게 앉아 있었습니다. 등은 곱고 손은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익숙한 미소였습니다. 걱정했어. 그가 말했습니다. 앉아. 이야기해야 해. 녹음해야죠. 제가 대답하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와인. 당신이 좋아하는 피노누아르야. 오늘은 안 마십니다. 우리는 1초, 2초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어. 그가 느리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을요. 제가 말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병원에서 돈을 송금한 여자요. 유혜린이요. 그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컨설턴트이자 친구야. 그리고 깨끗한 비극의 조직자이기도 하죠.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화면을 눌렀습니다. 주방에는 혜린의 침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서두르고 있어요. 오늘 밤은 사고사 옵션을 고려했을 겁니다. 와인도 차도 마시지 마세요. 민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녹음했어? 저는 많은 것을 녹음했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그는 앉아 있다가 잔을 내려다보고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눈빛은 적나라했습니다.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군.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하지만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해리는 흔적을 남기지 않아. 위험을 느끼면 당신이든 나든 아무도 살려두지 않을 거야. 과장하는군요. 과장이 아니야. 그는 저녁 내내 처음으로 두려움을 목소리에 드러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3번 그런 일이 있었어. 그녀는 구원하는 척하다가 그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모든 것을 영원히 끝내버려. 모두를 위해서. 저는 침묵을 들었습니다. 집은 수술 전의 환자처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라디에이터 속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창틀의 찻주전자가 식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아주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논쟁할 때가 아니라 선택지, 단계, 분을 계산해야 할 때였습니다. 당신은 그냥 떠날 수도 있었어요.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더러운 방법을 선택했죠. 나는 자유를 선택했어. 그는 마치 자신에게 변명하듯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혜린이 올바른 구조를 제안했어. 그 구조는 무너졌어요. 아니, 순자.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이미 그 안에 있어. 그리고 그녀는 결말을 원해.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편히 잠들지 못해. 바람에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흔한 서울의 현상이지만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민호 씨도 깜짝 놀라 창밖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고는 와인잔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가까이 가지 마세요. 제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마시지 마세요. 맙소사, 당신.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주방 창문이 얇은 얼음처럼 터졌습니다. 와삭 소리와 함께 창틀과 바닥에 파편이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몸을 숙였습니다. 잠시 동안은 아주 조용했고 구두 아래 유리 조각이 으스러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문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뒷문의 손잡이가 한 번 더 흔들리더니 부드럽게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고 저는 그의 눈에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짜증이나 냉정한 계산이 아닌 순수한 꾸밈 없는 공포를 보았습니다. 손잡이가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문이 안쪽으로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안쪽으로 열리고 입구에 혜린이 나타났습니다. 얇고 검은 장갑. 얼굴에는 손끝을 차갑게 만드는 바로 그 침착한 기세가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낯선 아파트에서 꺼진 불빛처럼 그녀의 존재감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녀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일어섰습니다. 유리 조각이 구두 아래에서 으스러졌습니다. 민호 씨는 본능적으로 제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옆에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해리는 더 깊숙이 들어와 테이블을 훑어보았습니다. 제가 레몬을 자르는데 사용했던 칼이 싱크대 옆에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름답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와인, 대화. 그 다음 당신들의 공동 시나리오대로. 당신들은 다투고 민호 씨가 칼을 잡고 그녀는 쓰러집니다. 그 다음 쪽지. 나는 이 삶을 견딜 수 없었다. 40년 결혼 생활의 비극이죠. 모두가 한숨을 쉬고 신문이 기사를 쓸 겁니다. 저는 가족이 병원 매각 문제를 처리하도록 도울 겁니다. 깔끔하게요. 당신의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속삭이더라도요. 누가?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켜놓았습니다. 미경이 20분 동안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녀는 녹음하고 있으며 이미 경찰에 전화하고 있습니다. 해리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즐거움 없이 실제 던지기 전의 훈련처럼. 블러프인가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말하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미경아, 나 여기 있어. 스피커를 통해 침착하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고 접수했어. 계속 녹음 중이야. 이번에는 혜린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1초 동안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빠르게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컵을 잡았습니다. 커피는 뜨거웠습니다. 물방울이 그녀의 얼굴, 눈, 뺨에 튀었습니다. 해리는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을 더듬더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호 씨가 칼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보다 조금 더 빨리 손바닥으로 칼날을 싱크대로 밀어 넣었습니다. 나가요.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거실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들처럼 웃고 있는 사진들을 지나쳤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우리는 젖은 복도 속 어둠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계단에서 민호 씨는 너무 떨어서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빨리,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둘러요. 밖은 쇠냄새와 비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를 조수석에 앉히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엔진은 한 번에 걸렸습니다. 와이퍼가 유리창을 긁었습니다. 우리는 종로로 질주했습니다. 저는 공포 때문이 아니라 아드레날린 분출로 인해 손가락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고 행동 단계만 남았습니다. 어디로 가? 그가 물었습니다. 경찰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장. 가는 길에 저는 미경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살아있어. 그녀는 첫 번째 벨소리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지구대로 가고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만나. 모든 것을 가져와. 출력물, USB, 녹음 파일. 지금 갈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당신 집으로 가고 있다고 했어. 돌아가지 마세요. 경찰서에서는 저희를 신속하게 맞이했습니다. 저희 모습이 아마 볼만했을 겁니다. 머리카락에는 유리 조각이 박혀 있었고 소매는 젖어 있었으며 민호 씨는 창백했습니다. 제가 살인미수와 공모라는 말을 했을 때 당직 경찰관은 눈을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5분 후 우리는 종이와 먼지 냄새가 나는 면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휴대폰과 녹음기를 놓았습니다. 40대 정도의 고든 눈빛을 가진 모경이가 짧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모경이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번갈아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상세하고 침착하게 공포 없이 오직 사실만을 제시했습니다. 예약 메시지, 해린의 페이퍼 컴퍼니로의 송금 내역, 백 원장님의 조작된 서류, 카페에서의 녹음 파일, 오늘 밤의 침입. 민호 씨는 처음에는 침묵하다가 점차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비참하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냥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설득했어요.
저는 이 정도로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녹음은 당신이 했나요? 모경이가 확인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화 참여자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인정됩니다. 기술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초기 조치에는 충분합니다. 약 40분 후 미경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파일철과 USB를 들고 왔습니다. 도서관의 자문회의처럼 정확하게 순서대로 펼쳐 놓았습니다. 민호 씨 병원 계좌에서 혜린의 회사로의 송금 내역 100억 원과 1월 정리 메모가 있는 병원 평가 이메일 스크린샷, 혜린 주변의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담긴 기사, 스크랩, 카페, 녹음 파일. 혜린이 오늘 밤은 사고사 옵션을 고려했을 겁니다. 와인도 차도 마시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바로 그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모경이는 침묵하며 듣기만 했고 메모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주소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혜린에 대한 인상착의는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전화번호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그녀는 민호 씨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공식적인 진술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저는 그가 침을 삼켰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항복하듯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저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생각하셨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을 생각하셨을 뿐이죠. 문이 열리고 보조 경찰관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집의 창문이 깨졌고 마당에서 들어온 흔적이 있습니다. 주방에는 커피와 싱크대 위에 칼이 있습니다. 피는 없습니다. 이웃들이 한 여자를 봤는데 빠른 걸음으로 강변 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파트 입구 카메라가 녹화했습니다. 순찰대가 수색 중입니다. 좋습니다. 모경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린에 대한 인상착의를 모든 초소에 전달하십시오. 42세 여성, 여의도 쪽, 공항, 고속철, 남쪽으로 도주할 수 있는 모든 곳을 확인하십시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와 그들이 아니라 이 일에는 규칙과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약 2시간 후 지구대에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류는 작성되고 USB는 복사되었습니다. 프린터가 윙윙거렸습니다. 민호 씨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기록에 서명하면서 아무것도 놓치지 않기 위해 연대순을 마음속으로 되풀이했습니다. 새벽 5시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복도에 익숙한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저를 껴안았고 어깨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뒤로 미경과 예지. 모두 제 삶의 이해가 따라잡던 그날 밤. 수리점에서와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설명할게. 제가 말했습니다. 앉아서 문서들을 보고 질문해. 소리 지르지는 말고. 우리는 작은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출력물을 건네고 예약 메시지, 송금 내역, 녹음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민호 씨는 복도 문가에 학생처럼 서서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예지가 먼저 눈을 들었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그는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의 말이 부서졌습니다. 내가 그랬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어. 생각하셨잖아요. 민준이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만 생각하셨던 거죠. 미경은 종이 출력물을 구겨질 정도로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녀가 저에게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엄마 곁에 있어요. 됐어.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행동만 남았습니다. 모경이는 6시쯤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더 단호해졌습니다.
소식은 확실했습니다. 해링건에 대해 그녀가 문에 서서 말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일찍 부산행 비행기로 도주하려 했습니다.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민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주동자이고 자신은 연루되었으며 막으려 했다고 말합니다.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민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안도감 대신 차갑고 업무적인 또 다른 파장이 제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정리되기 시작한 것이고 그 정리대 위에는 거래라는 단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증거 수집을 계속할 겁니다. 모 경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상세한 진술을 받을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제때 오셨습니다. 저는 이미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의 긴 시간, 재판, 변호사, 신문 기사가 있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편안한 승리란 없을 것이고 오직 요가에서처럼 규칙적인 호흡과 일만 있을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서명하고 잠시 멈춥니다. 복도에서 당직 경찰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어디선가 문이 쾅 닫혔습니다. 창밖은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서울의 새벽, 낮은 하늘과 노란 가로등이 반사되는 물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엄마랑 같이 갈게요. 그러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다시 살짝 열렸고 젊은 경찰관이 숨을 헐떡이며 모 경위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해링건입니다. 한 가지 더 긴급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들이 다음 며칠 동안 준비하고 있던 상세한 계획과 방법을 말할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손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농담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다음 단계가 그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의 방법을 듣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해리는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는 젖은 코트와 인쇄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모경이는 신문실에서 돌아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준비가 됐답니다. 거래를 요청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덜고 계획을 설명하고 싶답니다. 우리 셋이 앉았습니다. 수사관, 저, 속기사. 민호 씨는 방해하지 않도록 변호사와 따로 있었습니다. 해리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를 하나로 묶고 들어왔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평가적이었습니다. 방법을 말하세요. 모경이가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단계별로 이름과 복용량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해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와인에 진정제를 넣고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 인지 기능 장애로 인한 혈관 문제라는 진단, 밤중에 스트레스로 인해 발을 헛디딘 거죠. 의사의 서류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파트너는 박민호, 제 역할은 가족의 친구, 서류 정리 지원입니다. 그녀는 자세한 내용을 생략했지만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녹음된 그녀 자신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 경위가 눈을 들었습니다. 그 대가로 무엇을 기대합니까? 협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요. 해리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일한 악역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후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체포, 구속영장, 압수수색. 백 원장님도 방문을 받았습니다. 서류, USB, 문제의 240호가 인쇄된 프린터. 태우 씨는 자신의 보안 폴더에서 출력물을 가져와 예약 메시지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미경은 우리의 모든 파일처를 제출했습니다. 아이들은 짧고 히스테리 없이 증언했습니다. 민호 씨에게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음의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12월에
어둠처럼 짙게 이어졌습니다. 수사, 감정, 제가 싫어하는 용어들, 미수, 공모, 위조. 신문들은 저를 때로는 피해자로, 때로는 철의 여인으로 묘사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요가를 했고, 사회복지센터에 보낼 연말 상자를 포장했고, 국을 끓였고, 뒤척이지 않고 자는 법을 배웠습니다. 때때로 성공했습니다. 재판은 봄에 시작되었습니다. 관객 없는 재판이었습니다. 모 경위는 냉철하게 일했습니다. 녹음, 날짜, 송금 내역, 증언, 카페에서의 녹음 파일이 채택되었고, 주방 사진도, 예약 메시지도 채택되었습니다. 백 원장님은 뉘우쳤고, 시끄러운 결말은 피했지만 면허를 잃고 자신의 형을 받았습니다. 작았지만 실제적인 결과였습니다. 해리는 마치 또 다른 병원을 매각하는 것처럼 업무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죄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협력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초점을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유혹당했다. 몰랐다. 막으려 했다. 실패했다. 판결은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집단, 사전 합의된 계획, 금전적 이익, 17년형. 높은 말 없이 오직 숫자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길고 공허하게 바라보았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살아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호 씨는 더 적은 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죄를 인정했고 증언했고 검찰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서명했습니다. 12년. 호송대가 그를 데려갈 때 그는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물러서지도 다가가지도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우리 삶의 수많은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술이, 아이들의 첫 책가방, 평범한 일요일 아침 식사, 그리고 제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부분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편지를 쓰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겁쟁이였고 제가 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지정된 관리인을 통해 그의 개입이나 제 감정 없이 매각되었습니다. 돈은 규정대로 분배되었습니다. 종로의 집은 너무 크고 너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3가지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어린 2아이를 둔 젊은 부부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편지를 썼습니다. 단순하고 감상적이지 않은 낡은 마당, 근처 학교, 창밖의 사과나무를 꿈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가장 높은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올바른 선택이 최대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작은 25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변 근처의 낡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은 개울과 움직이는 다리의 불빛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상자들 사이에 에어 매트리스에서 잤습니다. 침묵은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침묵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가장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우 씨가 선물과 함께 왔습니다. 깔끔한 노트북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위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일은 필요 없어요. 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삶이 지루했으면 좋겠어요. 지루하다는 것은 일정대로 움직이고 싱크대에 칼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미경은 책장과 데이터베이스 정리를 도왔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60대 이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안전한 온라인 소통 방법, 집요한 컨설턴트를 구별하는 방법. 첫 수업에 20명이 왔고, 세 번째에는 40명이 왔습니다. 저는 단순한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날짜를 기록하고, 이메일을 저장하고, 문서를 사진 찍고, 녹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힘이 있을 때, 제때 말하라고요. 아무도 다른 사람의 구조물에 홀로 맞서게 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저는 독서 모임에서 만난 남자,
은퇴한 교수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우리는 소설과 전시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약속 없이 이후에는 저절로 되겠지 라는 기대 없이 저는 이 정직함 속에서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은 주말마다 왔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종로의 텅 빈 집에서 간단한 음식과 접이식 의자로 작별 만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었고 그 웃음은 고통을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통을 있어야 할 선반 위에 놓아두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새 가족에게 집 열쇠를 건넸습니다. 여자는 저를 꽉 안아주며 모든 것을 소중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사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집은 그걸 좋아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 베란다에 서서 배들이 강물을 가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공기에서는 강과 쇠의 냄새가 났습니다. 휴대폰이 삑 소리를 냈습니다. 예지에게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 식사. 남자친구 부모님과 인사하는 자리야.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갈게. 제 뒤에는 모든 것이 저의 것인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른 책들, 사진들, 컵들. 옷장에는 요가 매트가 있었습니다. 테이블 서랍에는 그 사건의 복사본이 담긴 USB가 놓여 있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남겨둡니다. 삶은 약속이 아니라 문서와 사람들에 의해 지탱된다는 것을요. 때때로 사람들은 묻습니다. 용서하셨나요? 이것은 벤치에 앉아 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용서는 봉사도 의무도 아닙니다. 저에게는 다른 임무가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갉아먹지 않도록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 교훈이 있습니다. 침묵을 순종과 혼동하지 말고 친절을 말없음과 나이를 약함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저는 영웅도 희생자도 아닙니다. 저는 누군가가 스위치를 끄려고 할 때 제때 불을 켠 66세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는 평범한 삶이 있습니다. 아침 요가, 수요일에 도서관, 일요일에 가족, 협탁 위의 책들,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안에는 존엄성이 있습니다. 침묵을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때 말입니다. 강변에서 백고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물 위로 번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제가 있고 싶었던 곳에 있었습니다. 제 아파트에서, 제 몸으로, 제 이야기 속에서.